핫한 이슈. 예. 사모펀드가 뭔가 하는 것부터 한번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잘한 거냐. 그러면 그 돈을 땅에다 묻으라는 얘기. 대추밭. 안녕하세요, 손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 예. 조국 서울대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중에 사모펀드 가입했다는 거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느냐, 잘못된 거냐, 아니면 오히려 잘한 거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만 관련해서 보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가장 걸리는 부분들은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모르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일 뿐이지 네. 법적이나 특별하게 문제가 될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모펀드가 뭔가 하는 것부터 한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는 공모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한 펀드. 그렇죠.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다 투자하든 이런 형태인 거고요. 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0명 미만의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이런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거는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공모펀드일 경우에는 내가 돈을 20억을 넣던 아니면 1,000만 원을 넣던 심지어는 10만 원을 넣던 모두 다가 똑같은 형태로서 이게 그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가 다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많은 모험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모험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크지만 잘 투자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도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돼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거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건데요. 사모펀드는 50명 미만으로서 모으다 보니까 일단 누가 투자를 했는지 하는 것들은 비공개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되는 거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요.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종목에 10%를 투자할 수 없는데 그 사모펀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프리하게 전부 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수익률이 이게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높여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몰빵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느냐.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부터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제 론스타 같은 경우가 몇 개의 사모펀드가 모여가지고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음습하고 그 다음에 또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가지고 돈을 챙겨가는구나. 이런 개념을 은근히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이제 국내의 자산이라든지 기업들을 헐값에 싸가면서 또 그런 과정에 이제 일부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우리 이제 금융 당국자라든지 이런 쪽과 결탁한 거다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쌓였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됐던 것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재벌들이 계열사를 우회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자회사가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주주들이 왜 그런 부실한 회사를 도와주느냐 이런 이 불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그냥 1,000억 정도의 사모펀드를
회사 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거기다 몇 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네. 그게 부실화되어 있는 A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해 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악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고 네. 이게 이번간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펀드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사모펀드가 하니까 기존에 아무튼 별로 그렇게 인식도 안 좋았는데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돼버린. 스케일을 받은 것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언론의 표현부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2000년에 이미 투신사한테 허락을 해줄 정도로 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잔고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는데 네. 대략 보게 되면 340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액수가 그렇죠. 공모펀드를 다 합쳐도 네. 그 액수가 150조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고 보면 공모펀드보다 오히려 사모펀드 규모가 이미 2배 가까이 더 크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조국 수석 문제로 보다 더 좁혀서 들어가면 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네. 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재산이 50억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 네. 75억에 약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또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한마디로 약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을 하게 되면 네. 만약에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한다라고 네. 하면 항상 5천만 원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100만 원만 쓸 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75억의 약정을 했다라고 해서 75억을 다 채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정말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75억을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1억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10억 정도만 넣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75억이라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투자할 것도 모르고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집어넣었어? 그거를 이른바 이제 브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브라인드 펀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 펀드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인드 펀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브라인드 펀드의 네.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렇죠. 종목, 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투자하는 거 안 나오고. 알려주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가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를 믿고 네.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서 해줄게. 네.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사이트 펀드 잘 망했습니다. 이 브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는요. 증권회사, 투신사, 그다음에 뭐 연기금 이런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투자를 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 200억 정도 브라인드 펀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것만 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펀드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할지, 채권에 투자할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관련한 투자를 할지, 요것만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넣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는 쭉 이렇게 그걸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그 조국 수석이 넣은 펀드가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10억 얼마에 15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 그걸 어디다 투자했나라고 보니까 15억이요? 예. 그럼 조국 수석 돈이 한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성에 실패했다라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투자해도 그런 데를 투자하시지. 근데 이제 어디에다 투자했나 보니까 가로등 자동 전멸기를 만드는 회사 네.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비상장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블라인드 펀드도 문제가 없는 거고 여기에다 돈을 넣어준 것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비상장 회사에다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문제가 없는 거고요.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이 그
투자한 비상장 회사가 조국 수석이 이거를 알고 이 수석으로 있는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뭔가 특혜를 줘서 거기에다가 공공 발주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를 조사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문제가 됐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 투자를 통해서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 투자에서 편법 증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물론 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법적인 이런 부분들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서 더 한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투자를 했을 때에 그 정산에서 손해가 됐던 아니면 이익이 됐던 정산에서 나오는 금액은 A라고 하는 사람의 계좌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아마 증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오해가 된 부분들은 앞에 블라인드 펀드 부분이죠. 모르는 곳에다 투자하니까 이게 중간에 돈이 막 섞이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돌아올 때에 또 뭐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넘어가고 여기서 블라인드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블라인드라는 건 모집할 당시에 어디에 투자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블라인드인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블라인드라고 하면 무슨 흑막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옛날에 외환위기 이전에 무기명 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정하지 않고 발행되는 채권이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증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정부가 그걸 허용해 준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그 당시도 보면 이게 돈이 들어가서 무기명 안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결국은 그 투자한 계좌의 손실이나 수익으로 그냥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모펀드가 이렇게 증여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이 왜 이 복잡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명 계좌 만들고 그죠? 뭐 2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왜 그걸 했으며 증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세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는 틀림없이 굉장히 큰 뭔가의 문제가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들의 문제는 우리나라 기자들의 실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알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아 이게 문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비슷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몇 달 전에 왜 이미선 후보, 그 헌법재판관 후보 저 남편이 이제 주식 투자한 거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는 하면은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투기라 그래서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을 뭔가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주식 투자를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되게 투기적으로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하도 이제 답답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위한 변론 이러면서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어느 신문에다가. 썼더니 그 신문사 이제 그 담당자가 저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투자를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무슨 LG전자처럼 우리가 아는데 투자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상장사가 2천 몇백 개인데 그럼 삼성전자나 우리가 알만한 데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소한 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 흑막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는 그냥 자기가 잘 아는데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했던 얘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뭐 16억 이렇게 되는 돈을 예금에다 맡겨놨으면 아마 그때는 왜 이렇게 예금이 많냐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빼놓고 그다음에 예금도 안 되고 또 이 뭐 왜 이렇게 주식 투자하느냐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 돈을 땅에다 묻으라는 얘기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추밭. 사모펀드도 자꾸 옛날 개념으로 해서 이게 뭔가 음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이렇게 그걸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쭉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 기업한테 뭔가 특혜를 베풀어 줬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게 물론 뭐 정치적 공방의 소재이긴 하지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치적 망신 주기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선대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보고서 구독 시 5종의 파격 특전을 제공합니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9월 4일까지